PER이 10이다. 이 말은 이 회사가 순이익을 10년 모으면 지금 이 회사만큼 된다. 라는 소리예요. PER 20이다. 그럼 20년 모으면. 신풍제약 PER 2000입니까? 2000년 모아야 돼요. 그거는요. 그게 그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가 되려면 그 투자는 미친 투자죠. 미친 투자인데 왜 할까요? 사람들은요. 그러면 지금은 둘 중 하나 해야 돼요. 주가가 제대로 될 때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PER에서 E, 프라이스가 아닌 earning E, 순이익이 한 200배 오르면 되겠죠. 그럼 PER이 10 되겠죠. 네. 근데 사람들은 순이익이 한 200배 오를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투자하나 봐요. 그죠? 근데 순이익 200배 오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저는 그런 투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신풍기가 있어요. 이게 뭐 모순이죠.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투자 스타일이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그 자기분열 투자법이라고. 저는요 가치 투자자이면서 가치 투자와 상반되는 차트 투자자이면서 또 모멘텀 투자자이면서 저는 여러 가지 인격을 만들어 놓고서 동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페르소나 투자법. 그래서 저는 신풍제약 같은 기업도 투자하고 벤자민 그레이엄식 기업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기업들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잡담 좀 그만하고 결국 이제 순이익으로 그 시총만큼 버는 시간을 그냥 PER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장의 프리미엄이에요. 이게 높을수록 프리미엄을 높게 주고 있는 거지 이게 신풍제약을요 여러분이 미쳤어 라고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시장은 어느 정도는 효율적이기 때문에 신풍제약은 확실히 이익이 성장하긴 할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을 2000배나 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틀릴 확률이 확률적으로 더 높지만 그래서 이것도 프리미엄이고 고 PER에 투자하는 거는요. 두 개의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모멘텀 투자 아니 고 PER 투자는 세 개의 케이스죠. 사실 여기서 다루진 않습니다. 멍청이들 그냥 멍청이는 빼고 멍청이가 아닌 경우에 PER이 높은 종목에 왜 투자하는가? 모멘텀 투자입니다. 제가 신풍제약에 투자하고 있는 건 철저하게 모멘텀 투자예요. 그래서 저는 신풍제약 모멘텀이 꺾이는 순간 바로 팔 거예요. 제일 멍청한 거는 고 PER인데 같이 투자랍시고 하면 제일 멍청한 거예요. 가치가 언젠간 다시 가격에 올라올 거야. 이건 참 아니 가격이 가치에 올라오게 하는 게 가치 투자지. 가치가 가격에 올라오게 하는 게 가치 투자가 아니죠. 모멘텀 투자를 하면 고 PER에도 투자할 수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뾰족뾰족합니다. 변동성이 커요. 쉽지 않습니다. 우량주라면요.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은 용인할 수 있어요. 물론 2000배의 프리미엄은 용인할 수 없는 거지만 일반 주식이 PER이 한 10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는다. 근데 이 회사가 진짜 독점적으로 코카콜라처럼 우량하고 계속 성장한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한다면 한 20 정도의 PER도 줄 수 있는 거죠. PER은요. 엄밀히 말하면 PER은 기대 리스크 또 다른 말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PER 10이면 연간 10% 정도 시가총액 대비 순이익 낸다는 거죠. PER 20이면 연간 5% 정도 순이익 낸다는 거죠. 근데 그 가격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게 뭘까요? 시장이 평가할 때 연간 10% 정도의 기대 수익은 줘야지 내가 너한테 투자하겠어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리스크가 그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PER이 20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너는 PER 10인 녀석보다 리스크가 낮구나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5%만 줘도 내가 투자할게. 아니 우리 생각해보면요. 이거 좀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가게를 팔려고 내놨더니 잘 안 팔려요. 저희 가게가 예전에 막 한 7, 8천만 원씩 1년에 순이익 그냥 인건비 제외하고 그렇게 나와도 제가 가게를 그래서 얼마에 팔고 싶었냐면 한 2억 5천에 팔고 싶었는데 안 팔려요. 근데 한 달에 한 2, 300만 원 순이익 꾸준하게 나오는 이디야, 투썸 플레이스 이런 거는요. 한 3, 4억에 팔려요. 왜 그럴까요? 프리미엄이 다른 거죠. 너는 안정적이니까 조금 더 줘도 되고 너는 불안정하니까 조금 덜 주고 저희 가게는 PER이 낮았어요. 이디야랑 투썸 플레이스는 PER이 높았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결국 기대 수익과 기대 리스크 같은 말이에요. PER이 높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회사는 리스크가 적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장하겠는데? 잘 나갈 것 같은데? 라는. 그리고 PER이 낮다. 그럼 무조건 좋은 건가요? PER이 2. 2년 만에 시가총액만큼 번다. 좋은 걸까요, 그게? 보통 비정상이 아니구나. 너 당장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겠구나.
아니면 이번 연도 벌었던 거 다 개뻥일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가치 투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거는 그게 개뻥인 것보다 개뻥 아닌 애들이 더 많으니까. PER 5라고 평가한 녀석들이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가치 투자가 수익을 내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EDR을 3억 주고 4억 주고 사면 바보죠. 네. 그래서 저 PER 투자가 더 수익이 나는 겁니다. 고 PER 투자보다. 하지만 이게 우량주일 때는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감내할 수 있다. 우리가 PER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PER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PER이 본질적으로 어떤 프리미엄을 말하고 있는 거고 어떤 리스크를 말하고 있는 거고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다라고 PER 20이랑 10이랑 뭐가 좋아? 그러면 누구나 다 10이 좋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은 많지도 않고 저도 가치 투자할 때 잘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저 PER 투자를 하는 거는 옳다. 하지만 그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밸류 트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 자체가 쇠락하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쇠락하지 않습니까? 면허 취득률 자체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동차가 안 팔려요. 그래서 산업이 쇠락하고 있어요. 밸류 트랩에 빠졌어요. 장기 저 PER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빠졌다는 소리예요. 네. 장기간 저 PER 이미 빠졌다. 주의해야 됩니다.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녀석들이 반등을 줄 때 큰 폭으로 반등을 주기 때문에 저 PER에서 수익이 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기업에 너무 많은 꿈과 희망을 가지면 실망이 크다. 이런 얘기하고 싶고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건 좀 스킵할게요. 이건 보통 이제 사이클 산업에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사이클 여러분 그 하반기 반도체 사이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 갈려요. 좋다고 좀 의견이 중론이 모아지는 중이긴 한데 요즘은 사이클 산업으로 투자하는 거는 쉽지가 않고 저는 그런 투자는 좀 비추천이고 저 PER 투자 중에 대표적인 거는 비인기 산업. 인기가 없는 기업들 중에도 괜찮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냥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막 성장하진 않지만 그냥 생활 필수품 만들어가지고 계속 돈 벌고 배당도 적당히 잘 주고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의 배당 등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비인기 산업이라서 저 PER인 거는 그래 오케이 인정. 그러면 최소한 내가 이거에 투자할 때는 그냥 PER이 낮기 때문이 아니라 넌 배당이라도 주는구나. 아니면 혹은 뭐 뉴딜 주식에 들어갈 것 같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테마가 뭔가 엮일 것 같거나 뭔가 뜬 간에 성장성이 기대가 되다거나 아니면 배당이라도 주거나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지 비인기 산업 저 PER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일회성 이슈로 저 PER이 되는 케이스. 이게 사실 가치 투자자들이 제일 바라는 케이스죠. 실제 가치는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팍 하고 한번 꺾일 때 이게 근데 진짜 일회성 이슈인지는 좀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 일회성 이슈가 아니었었어요. 기아자동차는. 저는 기아자동차의 13년 영업이익률이 훅 꺾이길래 일회성 이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 PER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 저 PER 투자에서 제일 베스트 케이스는 당연히 시장 전체가 하락해가지고 전체 다 저 PER이 된 케이스. 그리고 산업군 관심 하락 안에서도 분명히 알짜 기업들은 있죠. 기업의 이슈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공통 분모에 있는 기업들을 저 PER 투자를 하면 이제 우리는 또 큰 폭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PBR에 대해서 아이고 시간이 다 되네. PBR에 대해서도요. PER이랑 똑같습니다. 프리미엄이에요. 이 프리미엄인데 PBR은 1을 기준으로 설명하죠. 자산 대비 1이면 100%, 2면 200%, 0.5면 50%. 1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PBR이 10이다. 그러면 자산 대비 10배의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한편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효율적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너는 지금은 10배나 자산 가치 대비 고평가되고 있지만 조만간 너는 돈을 쭉쭉 벌어가지고 이 자산 가치를 메꾸겠지? 라는 기대가 거기 서려 있는 거거든요. 왜 자꾸 제가 가치 투자 얘기하다가 가치 투자랑 상반되는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치 투자도 그런 투자도 결국 그냥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뿐이거든요. 절대적으로 가치 투자가 옳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PBR 높은 거는 절대적으로 안 돼. 라는 말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꽉 막혀가지고 가치 투자 신봉자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멘텀 투자를 할 때는요. PBR을 그런 관점에서 사요. PBR이 높은 종목이어도 모멘텀 투자를 할 때는 추세가 살아있다면 이 프리미엄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프리미엄이 갈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모멘텀 투자를 할 때 PBR이 높아도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PBR에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치 투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니까 왔다 갔다 해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장부 가치가 아닌 진짜 적정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장부 가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장 설비 그냥 철값일 수도 있고 땅, 회장님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은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적정 가치를 내가 믿는다면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밸류 트랩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반등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뭔가 회장님이 이제 오락가락 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승계가 끝날 것 같은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겠죠. 적정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매출 채권이라던가 재고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진짜 적정 가치 거기 장부상에만 나와 있는 그 가치를 우리가 그대로 믿을 게 아니고 적정 가치를 한번 판단해 봐야 되고 제가요 카페에 화성산업 분석글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화성산업 분석글을 보면요 이 적정 가치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봤더니 화성산업이 현찰이 엄청 많아요. 현찰은 엄청 많고 재고 자산이라고 찍혀 있는 게 사실 재고가 아니고 다 지금 건설 중인 아파트 같은 거고 다 분양이 완판됐어요. 사실 곧 분양 완판됐는데 계약금 너 가져? 그러고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실 돈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엄청 많더라고요, 회사에. 그래서 저는 그거 투자를 했어요. 그런 적정 가치를 장부상에 나와 있는 거는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다. 자기가 한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평가를 해봐야 된다. PBR이 PER보다 더 보수적인 지표입니다. PER이 낮은 것보다 PBR 낮은 게 더 어찌 보면 저평가주고 어찌 보면 구린 종목이에요. 왜냐? PER에서 변수는 earning입니다. PBR에서 변수는 book value, B입니다. B. B랑 E 무슨 차이냐면요. book value B는 자산이에요. 자산이라는 건 훅훅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익은 분기마다 훅훅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 평가 프리미엄이 더 낮은 게 더 저평가된 거예요. 상대적으로 볼 때는 10종목 중에 PER 1등, PER 제일 낮은 녀석, PBR 제일 낮은 녀석 이렇게 있는데 두 종목이 만약에 달라. 그럼 누가 더 저평가된 건가? 보면 PBR 낮은 애가 더 저평가된 거예요. 근데 더 저평가됐으니까 더 좋아? 라고 제가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됐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낮다고 좋진 않아요. 계산해보니까 0.2 이하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0.2라는 거는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 20%도 못 받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곧 망할 기업들이에요, 사실. 실제로 그런데 문제가 0.2의 기준을 제가 드리는 게 0.2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진짜 많이 망해요. 네. 그리고 그 이상에서는 망하는 것보다 어쨌든 2배, 3배 뻥튀기 하는 애들이 끌고 가는 비중이 높았고 그건 그냥 제가 테스트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BR을 그 자체만으로 그냥 싸다만 가지고 사는 거는 참 마음도 힘들어요. 그냥 BIC 물려가지고 8년째 막 그러고 있어야 돼요. 근데 BIC가 팬티를 잘 팔아가지고 이익률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퀄리티 지표랑 섞어야 돼요. 우리가 PBR은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깔고 PER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싼 거를 사야 된다는 건 제가 맨 처음에 말했죠. 그 안에서 배당이라던가 성장이라던가 아니면 우량성 여러 가지 지표들을 퀄리티 지표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자, ROE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할게요. ROE는요. 순자산 분의 순이익이거든요. 순자산분의 순이익. 아까는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프라이스 북밸류 레이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프라이스가 들어갔습니다. 시가총액. 그러니까 뭐 대비 얼마나 싼가 가격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가격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순자산분의 순이익. ROE가 높다라는 건 뭘까요? 자산 대비 돈을 잘 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돈을 잘 버는 기업은 당연히 좋은 기업이죠. 하지만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르죠. 좋은 기업이 너무 비싸면 좋은 주식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그리고 또 뭐냐면 전년도 기업의 자산 성장률이라고 표현해도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산이 100억인 회사가 100억 순이익 10억.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110억 되죠, 자산이. 그렇죠? 지금 100억인데 작년 순이익이 지금 100억인데 올해 순이익이 10억이에요. 내년에 자산 얼마일까요? 110억이죠. 그러니까 자산 성장률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ROE가 자산 성장률.
이 기업이 자산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게 만약에 꾸준하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과도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ROE가 15%다. 15%가 꾸준히 지속이 된다. 근데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지만 물론 주가도 꾸준하다. 주가가 꾸준히 올랐어요. ROE도 15%씩. 그러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딱 15%예요. 제가 아까 우량성 팩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우량성 팩터는 성장을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할 시간을 줘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성장입니다. 얘가 5년 쌓이면 15%씩 5년 쌓이면 그게 성장하는 제 수익으로 찍힐 제가 5년 후에 기대할 수 있는 ROE가 계속 유지된다고 할 때 그 워렌 버핏이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ROE를. 코카콜라의 ROE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니까 나는 코카콜라에 투자해서 가만히 있으면 코카콜라의 자산 성장률만큼 내 자산도 늘어난다. 이런 논리인데 맞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비쌀 때 사지 않고 너무 저평가될 때 사면 더 좋겠지만 너무 비쌀 때 사지 않고 리즈너블한 가격에 산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구체적으로 너무 리즈너블한 가격이 너무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먼저 저는 저 PER 400 종목을 뽑아요. 그 안에서 ROE 높은 주식을 산다. 차라리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죠. ROE가 10%라는 거는 자산 성장률이 10%라는 거죠. 자산 성장률이 10%라는 건 1년에 10%씩은 기업이 성장한다는 소리예요. 주가가 성장하든 안 하든. 근데 기업이 10%씩 성장을 하는데 근데 PER이 낮으면 뭐죠? 주가가 싸다는 거죠. 그렇죠? ROE 10% 이상 종목 중에 PER, PBR이 낮은 종목. 연간 자산 성장률 10%인데 PER이 5면 그러면 무슨 말이죠? 1년에 10%씩 자산이 성장하는데 지금 PER이 5다. 이거를 5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PER이 그대로 된다고 할 때 그 해당 주식이 5년 있다가 순이익가 20%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 시가총액만큼 쌓는데 5년 걸린다는 소리죠. 그리고 기업의 순자산 7년 뒤에 순자산도 2배가 되는 거죠. 시가총액 말고 순자산도. 순자산 성장률이 10%면 복리로 7년 후에 2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회사를 만약에 샀고 이게 20%만 유지가 된다라면 그러면 최소 7년에 2배는 버는 거예요. 아니면 5년에 2배. 네. 5년에 2배, 7년에 2배. 둘 중 하나만 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게 유지가 될까? 어떻게 알죠? 모르죠. 한 지난 5년 한 유지됐나?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지난 5년 잘하던 애가 갑자기 내년에 못할 확률보다는 잘할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녀석들을 한 20개, 30개 사놓으면 그 중에 몇 개 사고 쳐도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녀석들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한 거예요. 400종목을 뽑았어요. ROE 높은 순서로.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ROE만 높다고 좋진 않아요. ROE 높은 녀석들은 비싸거든요. 일단. 그래서 ROE 높은 순으로 뽑아가지고 테스트를 하면 여러분이 그 매트릭스 스튜디오라는 서울대 그 문병무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ROE 높은 순서대로 10등급으로 나눠서 했어요. 최고 ROE 높은 그룹이 수익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최고 높은 거 안에서도 저는 ROE 상위 20% 안에서도 PER로 나눴습니다. PER이 낮을수록 ROE 상위 20%라는 거니까 여러분이 HTS 켜가지고 쉬워요. ROE 정렬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 종목 정렬을 하세요. 그러면 2000 종목이 ROE 큰 순으로 쭉 정렬이 되겠죠? 그 중에 상위 400개를 엑셀로 뽑아요. 엑셀로 저장하게 한다면 400개. 그 안에서 PER 정렬을 또 하세요. 그 다음에 그 400 종목 중에서 PER 낮은 100개, 그 100개 안에서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아셨죠? 쉽죠? 그 100개 안에서 뭐 우량성도 한번 캐보시고 이익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캐보시고 100개 비교하는 거는 사실 뭐 작심하고 하면 한 달이면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비교는. 네. 그러면 이거에 근접한 기대수익 곡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이건 다 샀을 때예요. 다 샀을 때. 물론 근데 여러분이 한두 종목만 투자를 한다면 얘랑은 정말 다른 딴판으로 갈지도 모르죠. 근데 많이 산다면 뭐 20년 일했는데
앞으로 1년, 2년 동안에 정말 많은 다른 흐름이 보일까요? 제가 퀀트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마 이 정도부터입니다. 이 정도부터. 이쯤부터 비슷해요. 얼추. 수익에. 네. 이거보다는 조금 낫네요. 네. 이거보다 조금 나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계량 투자를 뭐 하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범위를 좁혀야 된다. 포커싱을 할 때는 우리가 방금 오늘 배운 5가지 팩터를 꼭 활용해서 해보자. 제가 마지막으로 좀 시간 많이 넘었는데 그냥 다 끝내고 가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복습입니다. 복습.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 그리고 자산 성장률과도 같다. 그리고 공식을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BPS분의 EPS. BPS가 뭐냐면 주당 순자산, EPS는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사실 순자산분의 순이익이나 주당 순자산분의 주당 순이익이나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고 PER은 주당 순이익, 시가총액분의 순이익이기도 하고 한 주당 한 주의 이익과 같은 말이죠. 한 주당 가격과 한 주당 순이익 같은 말이죠. 그리고 EPS가 뭔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사실 뭐 하시다 보면 다 나중에는 눈에 익어서 알게 돼요. 중요한 거는 기업의 순이익이 시가총액만큼 쌓이는데 몇 년 걸리냐. 그거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시장의 기대수익률 분의 1. 역수. 시장의 기대수익률의 역수. 20%죠. 시장의 기대수익률이. 이 녀석에 기대하는 게 그리고 PER 5라는 거는 5년 뒤면 이 회사의 시가총액만큼 쌓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회사에 투자할 때 그러면 이게 얘네의 순이익이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5년 뒤에 이 시가총액만큼 벌 수 있어라는 우리의 기대이기도 하면서 시장이 평가할 때는 이 녀석은 요 정도 기대 수익은 줘야지 내가 투자하지 안 그러면 조금 위험한데? 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리스크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PBR도 기업의 순자산이 시가총액 대비 몇 프로의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프리미엄 지표고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PER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지표다. 자산이 순이익처럼 훅훅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엄청 심플하게 적정 주가냐 아니냐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S림. 이게 뭐냐면요. EPS, 주당 순이익. 네이버에 삼성전자 주당 순이익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뭐 얼마죠? 한 2,000원 되나? 모르겠네요. 얼마나 되는지. 대충 EPS 나누기 요구 수익률이라고 했는데 괄호 열고 뭐 BBB 마이너스 회사채금리 이렇게 했는데 이 BBB 마이너스 회사채금리가 무슨 뜻이냐면요. 종구야 혹시 여기 오시는 분들인가? 아니야? BBB 회사채금리가 뭐냐면 이게 좀 투자 가능 적격 등급의 한계선이에요. 회사의 신용 등급이 이 정도 이하면 투자 불가능 등급의 회사채 금리 지금 기준으로 한 7.5%라고 됩니다. 7.5% 정도. EPS 나누기 7.5%가 S림입니다. 이게 되게 심플하면서도 좋은 공식인 게 이건 사경인 회계사라는 분이 자기가 사경인 사경인이 사씨라고 해가지고 S림이라고 만들었어요. 심플해요. EPS 지금 화성산업 EPS 얼마입니까? 한 1,900원? 이게 뭐냐면요. 볼게요. 은행 회사채 금리라는 건 뭐냐면 은행이 리스크 평가를 할 때요. 2,200원이요? 많이 올랐네. 은행이 이 회사에 제가 송대건님한테 돈을 빌려줘요. 돈을 빌려주는데 무슨 기준으로 이자를 받겠습니까? 신용도 기준으로 받죠. 신용도 기준. 신용도라는 게 이 사람이 돈 떼먹지 않을 확률이죠. 이자가 높다라는 건 돈 떼먹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자가 싸다는 건 돈 떼먹을 확률이 적다는 거죠. 은행이 리스크 평가를 합니다. 리스크 평가를 했을 때 은행이 평가하는 그 되게 보수적인 투자 적격 가능 등급, 그러니까의 가장 낮은 7.5% 정도 금리를 기대한다고 할 때 S림 몇 나와요? 지금 화성산업? 2,200원 나누기 7.5% 해보세요. 네? 2,200원 나누기 7.5%. 29,000원. S림의 적정 가격은 29,000원.
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29,000원은 뭐냐면 은행이 평가한 리스크. 아까 제가 PER에 대해서 PER 오면 시장이 평가하는 기대 수익률은 20%, 시장이 생각하는 리스크도 그 정도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너가 20% 수익률 정도는 줘야지 내가 너네 회사에 투자하겠어 라는 거죠. 은행은 7.5% 정도는 줘야지 내가 너네 회사에 돈 빌려주겠어 라고 말하는 거고 그거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면 역산을 하는 거죠. PER을 역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EPS가 5,000원인데 PER이 5예요. 그러면 이 회사의 주가는 얼마입니까? 25,000원이죠. 그렇죠? EPS 5,000원인데 PER이 5. PER이 5라는 거는 기대 수익률은 20%라는 뜻이죠. 그렇죠? 5,000원 나누기 20%. 그러면 25,000원이죠. 이건 시장이 기대하는 수익률입니다. 은행이 기대하는 수익률은 은행이 원하는 7.5%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평가한 리스크. 물론 이 S림을 평가할 때 중요한 점은요. 이 기업이 만약에 BBB- 등급보다 아래에 있는 등급이면 이걸 하면 안 되죠. 네. 은행이 평가하는 리스크가 7.5%보다 더 크니까. 네. 은행이 평가할 때 최소 7.5% 최대. 이 정도 후진 기업이면 7.5% 이자는 받아야겠어라고 은행이 평가하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과 시장이 평가하는 기대 수익률 그 중간 어딘가가 지금 화성산업 한 11,000원 하죠? 12,000원이요. 그 12,000원이 시장이 평가하는 가치고요. 은행이 평가하는 가치가 바로 S림입니다. 29,000원. 그러면 적정 가치는 그 사이 어딘가. 예를 들어 그냥 반으로 퉁쳐볼까요? 12,000원, 29,000원, 반 퉁치면 얼마입니까? 한 2만 원 되죠. 네, 적정 가치는 2만 원 언저리겠죠. S림이 평가하는 거는요. 딱 그거예요. 은행이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은 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잖아요. 이 돈 떼일지 안 떼일지. 안 떼일 거라면 7.5%의 돈 빌려줄게. 근데 주식시장에서 투자할 때는 망할지 안 망할지보다도 좀 더 보수적으로 보죠. 내가 이 회사로 주식 시가 차익을 남길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PER 5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대 수익률 20%라는 거고 5,000원 나누기 20%는 25,000원. 5,000원 나누기 7.5%는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중간 어딘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손쉬운 적정 가치다. 이거보다 비싸다. 그럼 비싼 거예요. 시장이 은행 이자보다도 덜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지금 주가가 이 S림으로 구한 주가보다 비싸다? 그러면 시장이 생각할 때 이거는 회사채 빌려주는 것보다도 더 덜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거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사실. 네? 어떻게 돈 빌려주는 것보다 주식이 더 안전합니까? 그죠? 주식 투자가 당연히 채권보다 위험하죠. 그런 면에서 S림으로 적정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제 지금 당장 가치 평가를 하는 기법이 없으니까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거고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자산 하나하나에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있게 되시면 S림은 잘 사용하지 않으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최종 복습하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다 망한다면 그건 절대 나쁜 종목을 사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거는 나쁜 종목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된 확신이 잘못된 구조와 잘못된 투자 습관과 잘못된 모든 것을 만들어서 내가 망하는 거지 내가 나쁜 종목 사서 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나쁜 종목 살 때는요. 알아요. 그게 얼마나 나쁜 종목인지. 신풍제약 투자하는 사람들이 전재산 올인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종목 사서 망하는 건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망하냐면 정말 자기가 여기에 확신 가지고 나스닥에 정말 좋은 아마존에 몰빵했을 때 잘못되면 망합니다. 사람이 망하는 거는 자기의 확신 때문에 망하지 나쁜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금 오늘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서 5가지 팩터를 이용해서 우량한 종목들을 뽑을 수 있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쓰레기 종목들을 걸러내는 방법을 오늘 배운 거예요. 배당을 너무 조금 주는 회사, 이익률이 너무 낮은 회사, 너무 PER이 높은 회사, 너무 PBR이 높은 회사, ROE가 1%도 안 되는 회사, 이런 회사들. 시가총액이 그런데도 큰 회사, 성장성도 없고 돈도 못 벌고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도 낮고 이런 회사들을 걸러내고 나머지 안에서 우리가 한번 인터넷에 명강의 100건 필실 명강의 18가지 방법 했는데 빈칸 채우기를 하래요. 그럼 사람들이 집중력이 높아진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괜히 한 것 같아.
상대적 저평가 봐야죠. 배당의 유무 봐야죠. 그 자산 성장률. 우리가 이 세 가지만 보면요. 실패하지 않는 종목 고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좋은데 그 기업이 망할 리가 없어요. 물론 절대 집중 투자, 한두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거 금물입니다. 저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최소한 10종목에 분산 투자라고 권하고 20종목 이상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관심 종목 리스트의 종목 수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회사에서 저한테 나 뭐 사지?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항상 일관되게 관심 종목에 좋은 종목 많으시네. 다 사세요. 똑같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훨씬 나을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한 종목에 이게 최고야 라고 해서 투자하는 것보다 관심 종목에 있는 거 다 사는 게 수익률 면에서 훨씬 나을 겁니다. 사실. 그리고 적정하게 그때그때 리밸런싱은 좀 해야 된다. 오른 거 좀 팔고 떨어진 거 좀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실적 발표한 걸 봤는데 갑자기 적자가 막 시작되고 배당도 안 주고 좀 얘가 이상하게 메롱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면 그땐 그냥 팔고. 이게 집중 투자하면요 못 팔아요. 근데 분산 투자해가지고 비중 자체를 줄여놓으면 애착이 적기 때문에 쿨하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의 장점도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좀 더 재밌고 전달력 있게 전하고 싶은데 쉽지 않아서 이런 잡스러운 쇼맨십까지 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제가 다음번에 좀 더 준비를 잘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더 좋은 정보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